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맞는 말인가?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헌법재판소의 증거 채택 방식은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과 법체계의 논리에 반하는 위헌적인 해석입니다. 또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보편적인 국제인권 기준에 어긋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특이한 어떻게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증거능력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초과한 위법적인 행위로서 이 절차적 판단은 무효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의 명문 규정 위반에 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번 헌재 심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 이는 헌법재판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쓰는 것에 관한 규정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죠. 헌법재판소의 존립 이유가 뭡니까? 헌법재판소의 존립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되었다면 헌법재판소 역시 당연히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또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엇을 준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뭐뭐에 해당하는 예컨대 A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B를 준용한다 이렇게 했을 때 A와 B는 서로 다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성질, 다시 말해서 A의 본질, 정체성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B가 보충된다, 유연하게 가미된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음식의 맛으로 치면 A가 단맛이고 B가 신맛이다 그러면 단맛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맛을 보충한다. 이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A와 B가 같은 성질이고 그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그것은 이 말이 기본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A가 덜한 단맛이고 B가 강한 단맛일 경우에 덜한 단맛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강한 단맛을 가미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단맛을 본질로 해서 그것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한 단맛, 덜한 단맛을 가미한다. 이 정도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약한 것을 본질로 해서 강한 것을 가미한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완화된 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본질로 하면서 강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을 준용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괴배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해석이면 형사소송법이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의 다른 내용은 여기에 헌법재판소 규정과 다른 성질의 것은 적용될 수 있어도 적어도 증거법칙이라고 하는 똑같은 사안을 놨을 때는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형사소송법을 배척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통해서 이 법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을 아예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해석이고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여기에 위반해서 증거를 썼다. 이건 모두 어떻게 보면 이 탄핵 재판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이런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은 보편적인 국제인권규범에 비춰봐도 명백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에서 2015년에 아주 중요한 판결 하나를 내렸습니다. 무슨 사건이냐 하면 독일에서 두 건의 직업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피해자들이
외국 국적이어서 라트비아 국적이어서 수사 후에 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때 돌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에서 이 피해자들이 독일 법정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증인 없이 조사하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나와 있는 그 위치라든지 또 자동차의 그 위치 추적 장치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그 범행 현장에 그 피해자들이 있었다. 또 하나 이 피해자들이 바로 사건 직후에 이웃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설명한 것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사건 직후에 만났던 사람들, 또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한 진술, 수사기관에 가서 단순하게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 판사 앞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피고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만 유일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했던 사건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했던 사건과 이 사건 합해서 유죄 판결이 내렸는데 어쨌든 이 피고인과 변호인은 조서 그 증거에 대해서 이 반대 신문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것은 유럽 인권 협약상에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증인의 신문권 보장을 규정한 규정 여기에 위반했다고 해서 이 유럽 인권재판소에 제소를 한 거죠.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냐.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인권협약 위반이다, 인권 침해다 이런 이제 판정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독일 지방법원이 그냥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 피해자들이 국적이 라트비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라트비아로 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라트비아로 우편물을 보내서 우리 지금 이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증인으로 나와줘라. 그럼 증인으로 나오면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 여성들이 독일로 가기 싫다. 뭐 이렇게 하니까 다시 사법 공조 협정에 따라서 독일 지방법원에서 라트비아 법원으로 이제 협조 요청을 보냅니다. 독일까지 오기 힘들면 라트비아 지방법원에 출두해서 거기서 화상을 통해서 증언해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라트비아 법원에서 협조하기로 하고 일정까지 잡았는데 다시 또 피해자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있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진단서를 내면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취소됐고 그러자 다시 독일 지방법원에서 그러면 공공기관 의료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자유스럽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법정이라고 한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청문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제안도 했지만 그것도 역시 무산이 됐습니다. 결국 독일 법원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 진술 조서에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작성했던 조서는 물론이고 이것이 수사 판사 앞에서 된 것입니다. 그 수사 판사를 신문하고 그 조서를 법정에서 낭독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것을 유죄의 한 증거로 채택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인권재판소는 독일의 반대 신문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증인신문권 위반이다. 그리고 그런 반대 신문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독일이 잘못했다. 독일 법원의 판결이 인권 침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 법리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요. 피고인 입장에서 반대 신문을 하지 않고도 그것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기준인데 첫 번째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이 사건에서는 독일 당국이 피해자들을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 단순히 진단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만 갖고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럽 인권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해당 진술이 유죄 판결의 유일한 또는 결정적인 증거였는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는 증언 외에도 전화 기록이라든지 GPS 데이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유럽 인권재판소는 이런 보조 증거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없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조치가 있었는가. 독일 법원이 피해자들이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체 증언, 예컨대 제3자의 증언이라든지 물적 증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결국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신문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하는 점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규정 조치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전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 진술한 사람들이 나와서 제대로 진술하는 것을 초시계를 갖다 놓고 그 신문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런 법 원리, 이런 법 정신에 비춰보면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절차적 판결,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국제인권 규정에 비춰보면 웃음거리가 될 뿐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수사 기록을 증거 채택하고 또 심판정에서 그걸 보여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명문 규정 그리고 법체계의 논리적인 문헌 해석에 반하는 해석 입법을 통한 법률을 사실은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법률을 일방적으로 사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석 권한을 넘은 위헌적인 행태로 당연히 위법 무효이고 또 보편적인 국제인권 규범 기준에도 반하는 사법을 빙자한 정치행위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